오늘도 함께합니다. 중년의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프로그램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복잡해지는데요. 조금만 말투가 달라도 한마디가 너무 늦어도 오해가 생기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 관계 속 갈등, 그 중에서도 말하지 못한 감정에 주목해보려 합니다. 말을 아꼈는데 오히려 마음이 멀어졌던 경험, 혹은 말을 꺼냈다가 더 큰 상처를 만든 기억, 누구나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감정의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죠. 말하고 싶었지만 삼켰던 그 말. 혹은 용기를 내어 꺼냈지만 돌아온 건 후회뿐이었던 기억. 이런 경험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억압되어 남고 결국엔 정서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상태를 억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에 눌린 감정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계속 흔들죠. 맞습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이 계속 마음을 맴돌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 한마디가 어려웠을까요? 감정을 삼키는 건 어쩌면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때때로 나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죠. 우리는 이 말을 꺼내면 관계가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스스로를 조용히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되고 결국엔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생긴 심리적 내상은 오래도록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네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마음속에 참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하지 못한 감정의 시작부터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긴 후회, 혹은 말을 했다가 남은 상처, 그 안에 어떤 심리적 작용이 있었는지를 함께 분석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과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을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심리 기술, 이제 함께 배워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하나쯤 그런 말을 품고 계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교수님, 흔히들 갈등은 내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다툼을 끝내고 나면 막상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지가 더 마음에 남더라고요. 정말 갈등의 핵심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일까요?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말을 했느냐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그 말을 어떻게 전달했느냐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이를 수치화해 설명했죠.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고 38%는 어조, 55%는 표정과 몸짓이라는 것이죠. 즉, 말투와 표정이 90% 이상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화난 표정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용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기억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갈등은 사실 말의 핵심 내용보다 그 말을 받는 순간의 감정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말도 따뜻한 눈빛과 함께하면 조언이 되지만 날카로운 말투와 함께라면 비난으로 들리게 되죠. 말의 칼날은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억눌린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말하는 방식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 말하는 태도와 분위기를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무심하게 던지면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 한마디는 불편한 상황도 풀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소통은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대화의 질이 달라지고 관계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저도 오늘부터 말투를 조금 더 따뜻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혹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이 뭔지도 더 자세히 다루게 되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학이 말하는 갈등의 근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갈등에 빠지는 데는 세 가지 주요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난 중심의 언어 습관입니다. 상대에게 왜 그랬어? 혹은 너는 항상 그래처럼 비난의 뉘앙스를 주는 말은 방어적 반응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싸움이 되기 시작하죠. 저도 그런 말 무심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왜 항상 늦어? 와 같은 말이 사실은 걱정해서 나온 건데 상대는 공격으로 느끼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감정 우선 반응, 즉 감정이 먼저 터져 나오는 구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은 뇌의 편도체에서 먼저 반응하고 이성적 판단은 전두엽에서 늦게 도착하죠. 그래서 화가 날 땐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버리고 말 뒤에 후회가 따라오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억눌린 감정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건 이성으로는 막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원인은 뭔가요? 세 번째는 이기려는 욕구, 즉 대화에서 내가 맞다를 증명하려는 심리입니다. 이를 방어적 귀인 편향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상대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은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편향이 쌓이면 상대의 입장은 전혀 들리지 않고 내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감정의 대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갈등은 말 자체보다 마음 안의 태도와 해석이 쌓여서 생기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걸 미리 알아차리고 조절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화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감정이 앞섰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갈등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실수는 결국 이 세 가지 심리작용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야 조금씩 갈등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는 실제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 기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전략은 기승전 인정, 즉 대화의 마지막을 인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처럼 말 끝에 인정의 표현을 더하면 상대는 방어 태세를 풀고 대화에 머물게 됩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가 제 말에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이 건드려지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말 끝에 인정의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내 말이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감정을 갖게 되죠.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정은 가장 부드러운 설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요 없이 상대를 움직이는 힘, 그게 인정의 본질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대화에서 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결국 내 입장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피해가는 전략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방어 기제 중 하나인 합리화와 투사를 줄이기 위한 긍정적 강화로도 설명합니다. 즉,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관계의 균열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교수님, 그럼 평소에 감정이 격해질 것 같을 땐 일부러라도 마지막에 인정하는 말을 붙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나는 좀 불편했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 같은 말처럼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한마디가 대화를 이어지게 만들고 감정을 식힐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통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가는 길을 열어주죠. 갈등 없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지만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인정에서부터입니다. 듣고 나니까 정말 지금 당장 실천해보고 싶어지네요. 교수님 혹시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네, 말을 꺼낼 때 갈등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기술, 나 전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등을 유발하는 말은 대부분 너는 왜, 너 때문에처럼 너로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표현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주고 곧바로 방어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반면 나는 뭐뭐해서 서운했어.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처럼 나를 주어로 시작하면 같은 말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상황인데도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고 말하면 싸움이 나고 나는 혹시 무슨 일 있었나 싶어서 신경이 쓰였어 라고 말하면 상대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 전달법의 효과인가요? 맞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루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이론을 통해 갈등 없는 의사소통의 핵심은 감정을 전달하되 판단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나 전달법을 사용할 경우 상대가 방어적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죠. 즉, 네가 잘못했어. 대신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라고 말하는 방식이 공감을 유도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져요. 혹시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 예시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너 왜 연락도 안 해? 라고 말하면 서운함보다 비난이 먼저 전달되죠. 하지만 나는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좀 섭섭했어. 라고 표현하면 훨씬 부드럽고 진심이 전해집니다. 또 배우자에게 너는 맨날 자기 생각만 해. 대신 나는 요즘 조금 외롭고 가치 있는 느낌이 적은 것 같아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그 순간 공격받는 기분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감정이 다르게 전달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란 게 느껴져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나 전달법은 결국 진심을 드러내되 상처 주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태도이기도 하죠. 말은 관계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는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다음 대화부터는 꼭 나는 무엇무엇했어로 시작해봐야겠어요. 그럼 혹시 말을 마무리할 때도 대화를 끊지 않고 잘 이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이제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말로 대화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혹은 이건 이렇게 해야 해처럼
결론을 단정 지어버리는 말투는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반면 대화의 끝을 질문으로 마무리하면 상대는 여전히 이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형 끝맺음 전략입니다. 그 말 정말 공감돼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땐 내 말이 끊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 차이는 단순하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래전부터 좋은 질문은 사람의 생각을 자극하고 자기 성찰을 이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은 이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이 나는 좀 불편했는데 내 입장은 어때? 이런 식의 질문은 상대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말의 끝을 단정으로 닫는 게 아니라 여백을 남겨두는 거네요. 그런 태도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는 주인의식 이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에 대한 책임감도 더 깊어집니다. 즉, 내가 이 대화를 함께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감정적 충돌 대신 공동 해결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질문형 끝맺음은 단지 말투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공간을 열어두는 배려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의 시작은 나 전달법으로, 그리고 마무리는 질문형 끝맺음으로 연결되면 참 건강한 대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제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한 전략, 바로 감정의 냉각 시간, 즉 시간차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순간 가장 위험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 순간의 말은 대부분 감정에 휘둘려 나오고 결국엔 상황을 악화시키죠.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이 고조되면 편도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성적인 내가 아니라 감정적인 나가 대화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 때는 입에서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중에야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멈추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20분만 멈추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 조금만 멈춰보자. 이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됩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20분 정도 지나면 감정의 파동이 가라앉고 전두엽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렇게 단 몇 분만 참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 벅차서 멈춘다는 생각조차 안 들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습관화된 인식입니다. 감정이 올라온다는 신호를 스스로 자각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그걸 느낄 때 자신에게 잠깐의 거리를 허락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말은 결국 자신을 찌른다. 즉, 말은 상대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참 깊이 와닿네요. 어쩌면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운 심리 기술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심리 기술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식사 중 의견이 갈릴 때 내 말이 맞아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갈등을 틀어지게 만들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잠시 멈춰 생각하게 합니다. 또 직장에서 실수가 있었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기보다 혹시 제가 뭘 놓친 걸까요?
라고 말하면 책임 추궁이 아닌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러네요. 작은 문장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습관처럼 쓰던 말을 조금씩만 바꿔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자주 쓰는 말 중 바꿔야 할 표현 3가지,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표현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말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성격을 일반화하며 비난의 인상을 줍니다. 내 말이 맞잖아. 대화를 종결시키며 상대의 입을 막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능력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을 주죠. 듣기만 해도 좀 서늘해지네요. 반대로 어떤 표현들이 좋을까요? 이제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생각의 여지를 열어주는 말입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관계의 긴장을 푸는 진정성 있는 표현이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존중과 협력을 유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대단한 철학이 담긴 것도 아니고 어렵게 배워야 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서 관계를 지키는 방식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자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결국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다시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말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오늘은 말의 힘, 그리고 말 너머의 감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배운 단 한 문장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고도 이기는 인간관계, 이제는 가능하다는 걸 느끼셨다면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 스며드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